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일은 폐륜에 해당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왔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집이 있었으니 그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며느리인데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어떤 고을에 시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큰아들 집에서 신세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없을 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심하게 구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내가 미쳐! 아버님, 왜 귀한 반찬을 바닥에 쏟으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반찬을 떨어뜨렸다. 미안하다, 며느라가. 아무리 손이 불편해도 그렇지. 이 반찬 준비하려면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어머나, 바지에 오줌 쌌어요? 요강 드렸잖아요. 요강에 볼일을 보면 되지. 바지에 싸면 어떡해요? 요강에 가서 앉아야 하는데 그 힘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구나. 옷 빨래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오줌을 지려요? 내가 미쳐! 그렇게 며느리는 온갖 험한 말과 행동으로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시아버지는 장남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되었을 때부터 며느리가 저렇게 구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과거로 흘러갑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지금의 며느리와 혼인한 후에 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혼인하지 않은 작은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워낙 없는 살림이라 양쪽 집 모두 가난했지요. 장남인 농부는 강가에 초가집을 짓고 아내와 5살 먹은 딸아이를 키우며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내는 한양의 양갓집 딸이었습니다. 헌데 영모에 얽혀서 집안이 몰락하자 딸도 관노비 신세가 되어서 이 고을에 관아로 끌려와 노비로 살았지요. 농부가 관아로 가끔 허드렛 일을 하러 가서 열심히 일을 하자 사또는 농부를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농부가 혼례를 올릴 나이를 훌쩍 넘기자 안타까워서 그 여노비와의 혼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여노비는 노비대로 평소에 관아에서 일을 하는 농부를 보고 심성이 착하다고 여겨서 싫지 않았지요. 거기에다 노비의 입장에서 농부와 혼인을 하면은 노비 신분이 사라지니 좋은 일이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가난하게 살았는데 최근 들어 농부가 하던 품삯일이 없어져서 농부는 더 궁핍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헌데 50리 너머에 쌀이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고을의 관아에서 제방을 쌓는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농부는 다행히 쌀이골에서 제방 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숙식을 하게 되어서 집에는 며칠에 한 번 들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고을에 홍수가 나서 그만 강가에 있던 농부의 초가집이 홍수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농부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초토화가 되어버린 집터를 보고 망연자실해져 버렸죠. 아이고, 그나마 있던 초가집이 사라졌으니 이 일을 어쩌나. 아이고, 이제
어디에서 살라고 이런 변이 일어났을꼬. 아이고. 농부는 다시 집을 지을까 생각했지만 또 홍수가 밀려오면 사라져버릴 것이니 집을 다시 짓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옆고을의 박찬봉이 자기가 살던 집을 아주 싼 가격에 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찬봉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어서 번듯한 기와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싼 가격에 집을 판다고 하니 농부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그래서 집터를 팔아서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들고 박찬봉을 찾아갔지요. 찬봉울은 어째서 이렇게 싼 가격에 집을 내놓으셨는지요? 내가 한양에서 지금보다 아주 높은 벼슬자리를 하게 되어서 내놓게 되었네. 그래서 급하게 가족들과 한양으로 가게 돼서 싸게 내놓았어. 자네 아주 횡재한 걸세.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찬봉울은. 그렇게 해서 농부는 생각지 않게 박찬봉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 가족이 박찬봉네 집에서 산 지 한 달쯤 지나서 아버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는 지금까지 동생과 살고 있었는데 아내를 잃은 허전함 때문인지 그만 아버지도 병이 들어 육신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버지를 모셔와 별채에 모시기로 했지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그날부터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모시기가 싫었는지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좋게 하다가도 남편이 집에 없으면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오줌도 지려서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다시 도련님 집으로 가서 사세요. 둘째에게 가서 살라고? 그러면 나더러 계속 아버님 모시면서 고생하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약간 지능이 모자라는 데다가 노총각인데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그 둘째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애는 머리도 모자라고 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그 애에게 가서 살라는 거냐? 그러면 저만 이렇게 생고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도련님 댁으로 가서 사세요. 어이구.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구박에 그렇게 눈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제방일을 하다가 며칠 만에 집에 오면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서 왠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눈에 왜 눈물이 고여 있으세요? 저희 아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 아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잘하고 있어. 아까 눈에 먼지가 좀 들어가서 그래. 노인은 며느리에게 구박받은 것을 말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아들에게는 숨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표정에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제방일을 하러 떠난다고 하고서는 몰래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모시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집으로 되돌아와서 아내가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자 문 앞에서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아버님, 양식도 부족한데 먹기는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예, 밥 한 공기 먹었다. 그게 많이 먹은 거냐? 우리는 보리쌀도 아까워서 밥을 아껴 먹는데 아버님은 한 공기나 먹으면서 양심에 걸리지도 않으세요? 안 되겠어요. 내일부터는 반 공기만 줄 테니까 그것만 먹으세요. 뭐라고? 아이고, 마누라, 왜 먼저 갔소? 나도 데려가지.
그러니까 도련님 댁으로 가세요. 거기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밖에서 문구멍으로 방 안의 광경을 보던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구박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본체로 가서 아내에게 따졌고 둘이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문구멍으로 다 봤소. 그래서요? 우리가 없는 살림이고 당신이 고생하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그러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오? 그러면 나는 우리 세 식구 건사하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거기다가 아버님 병수발까지 하라고요? 나이가 들면 병이 오는 건 당연하잖소. 난 그런 거 몰라요. 원래 도련님과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데려온 게 잘못이에요. 아니, 아우는 경제력도 없고 지능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병든 아버지를 모시게 하라는 거요? 그럼 난 딸아이까지 돌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라는 거예요? 난 아버님 못 모셔요.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과 연을 끊고 딸아이 데리고 이 집을 떠나서 거지처럼 살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가족을 선택하든지 아버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농부는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효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딸아이도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오래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딸을 선택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다음 날 아버지를 업고 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구나. 네가 아버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예, 형님 입장 이해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도 없는 아우의 가난한 살림에 먹을 것 하나 없으니 농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사람 몰래 가끔 먹을 것과 생활비를 갖다 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농부는 집으로 왔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홀가분하게 되었고 농부는 아내와 함께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농부는 아내 몰래 아버지와 동생이 먹을 음식과 옷들을 들고 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우야, 여기 아버지와 네가 입을 옷하고 먹을 것 좀 갖고 왔다. 그런데 아우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헌데 어젯밤 누가 마루에 먹을 음식과 옷들을 놓고 갔습니다요. 에? 그런 일이 있었어? 누가 갖다 놨지? 농부는 그 사람이 고맙기는 했지만은 도무지 누군지 알 수 없었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제방일을 끝낸 농부가 집에 와서 피곤한지라 일찍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길손이 오더니 며느리에게 하룻밤만 신세를 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머물 방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길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별채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 왜 방이 없다는 거요? 어쨌든 없어요. 가세요. 에이가 참 인심 한번 매정하다. 그리고 길손은 길을 떠났지요. 헌데 그날은 보름달이 뜨는 보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손이 다시 돌아와서 한밤중에 담을 넘어와 별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별채의 방이 있는데 날 내쳐? 아이,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자자. 그러면서 별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며느리가 별채에 와보니 길손이 눈을 뜬 채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명을 질렀고 농부도 달려와서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신은 목이 졸려서 숨이 막혀 죽은 듯이 얼굴이 시퍼렇게 되어 있었고 목 부분에는 뭔가에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 군관이 와서 죽은 길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길손은 흉악한 산적 우두머리로 조선 팔도의 수배가 되어 도피 중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군관은 죽을 놈이 죽은 것이라며 수사를 종결했지요.
농부는 길손이 별채에서 숨을 거둔 것이 이상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길손이 잘 곳이 없어서 담을 넘어서 이 방으로 들어와 자다가 숨을 거둔 것은 알겠어. 근데 당신은 처음부터 이 길손을 별채에 재우지 않고 어째서 방이 없다고 했소? 사실대로 말하시오. 농부가 그렇게 다그치자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길손을 별채에 재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아버지를 구박한 이유도 있었어요. 뭐요? 그러면 아버지를 일부러 구박했다는 거요? 예. 이 집으로 이사 온 다음 날 고을에 우물가로 가는데 아낙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박찬복 나리가 이 집을 거저 팔다시피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그런 사연이 있어서 박찬봉이 집을 싸게 내놓았구만. 아이, 글쎄, 그렇다니까. 집에서 사람이 둘이나 죽어나가서 집이 흉가가 되었는데 어찌 살겠어? 안악들의 말에 의하면 박찬봉이 집을 싸게 내놓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찬봉의 큰딸이 시집을 갈 정도로 성장을 하자 따로 방이 필요해서 지금의 별채 자리에 있던 헛간을 밀어버리고 별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별채에서 큰딸이 머물게 하였는데 보름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 목이 졸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박찬봉은 큰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둘째 딸에게 별채를 쓰게 했습니다. 헌데 보름날 밤 또 둘째 딸도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인 자도 죽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죽음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별채로 사람이 들어온 흔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으니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찬봉은 공포로 살이 떨렸습니다. 죽은 이유도 모르는 채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가니 그나마 있던 외동아들도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싼값에 집을 내놓고 떠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박찬봉이 그 집을 내놓았구려. 그 농부가 그런 사연도 모르고 그 집을 산 것은 완전히 박찬봉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요. 며느리는 안악내로부터 모든 사연을 듣고 나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별채에 와서 함께 살기 시작한 시아버지였습니다. 안 돼. 아버님이 위험해. 며느리는 시아버지도 졸지에 목숨을 잃을 것이 걱정되어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온 며느리는 생각했지요. 두 안악의 말대로라면 보름달이 뜨는 날 밤마다 목숨을 잃었으니 열흘 후에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그때 시아버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되려면 열흘이 남았어. 어떻게 해서든 아버님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해야 돼.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구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견디지 못한 시아버지는 다시 도련님 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듣고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구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려. 그러면 아우의 집에 음식과 옷을 몰래 갖다 놓은 것도 당신이 한 거요? 예.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했으니 여보, 날 용서하시오. 아니에요. 몰랐으니 당연하지요. 그래서 어젯밤 길손에게 방이 없다고 한 거였어? 예. 길손이 별채에서 자면 보름달이 뜬 후 죽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랬구려. 저도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싶었어요. 헌데 이 별채에서 왜 사람이 죽었는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버님을 살게 했다가 돌아가실 게 뻔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한 뒤에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해결할 방도가 있다는 말이요? 꼭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해볼게요. 농부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동안의 아내가 해온 행동이 옳아서 아내를 믿어보기로 했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제방일을 하러 가서 집에 없었는데 며느리는 별채의 방에서 이불을 쓰고 그 살인의 정체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참 심장도 엄청난 강심장을 가졌나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가고 밤 12시가 되자 바람이 갑자기 불더니 문이 덜컹 하고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엄청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며느리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기다렸지요. 그러자 구렁이가 이불을 걷어내고 며느리의 목을 감으려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이불에서 나오며 구렁이에게 벼락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무엇이길래 감히 사람을 해치려는 거냐? 구렁이는 며느리의 그 호통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죽을 목숨인데 여자가 겁도 없구나. 구렁이가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는 계속 호통을 쳤지요. 보아하니 구렁이의 혼백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유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 나중에 처승해서 그 죄를 어찌 갚으려고 그러느냐? 구렁이는 며느리의 이치에 맞는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이 맺힌 구렁이다. 한이 맺혔다 해도 너와 직접적으로 원한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건 옥황상제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네가 한이 맺혔다면 그 한을 말해보거라. 내가 능력은 부족하나 한을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줄 것이요. 한풀이 제사를 원하면 제사를 지내줄 것이다. 무슨 사연으로 이러느냐? 그러자 구렁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별채가 생기기 전에 있던 헛간에서 100년 동안 살던 구렁이였습니다. 그런데 박찬봉이 별채를 지으려고 헛간을 철거할 때 돌에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냐? 그래서 한이 맺혔다는 게냐? 그게 아니고 그때 나에게는 새끼 3마리가 있었습니다. 땅속에 굴속에 새끼들이 있었는데 별채에 주춧돌을 세우면서 주춧돌이 그 굴을 막아버려서 새끼들이 죽을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이 서려 이렇게 해코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렁이의 사연을 들은 며느리는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새끼들을 꺼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데려다가 풀어주겠다. 그러면 되겠느냐? 예? 그게 정말입니까? 나도 자식을 키우는 어미인데 어찌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의 한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보답이라니? 그런 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알겠다. 그럼 이만 물러가라. 예. 구렁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스르르 하고 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농부가 집으로 오자 며느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인부들을 불러 주춧돌을 드러냈는데 정말로 그 아래에는 작은 뱀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꿀 속에는 정말로 새끼 구렁이 3마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부 부부는 새끼들을 자루에 담으려고 더 굴을 팠는데 굴 속에 뭔가 노란 덩어리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는 박찬봉의 조상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땅에 묻어두고 숨겨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농부와 며느리는 자루에 새끼 구렁이들을 담아서 살기 좋은 야산으로 갖고 와서 풀어주었습니다. 잘 먹고 잘 커야 돼.
알았지? 얘들아, 잘 살아라. 그리고 며느리는 구렁이가 보답을 해주겠다는 것이 그 황금덩이를 말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농부와 함께 아우의 집에 있던 시아버지를 모셔와서 별채에 사시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동안의 사연을 듣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난 네가 그런 것도 모르고 널 오해했어. 정말로 미안하다, 며느라가.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해서 부부는 황금덩이로 큰 부자가 되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충청북도 단양군에는 며느리가 구렁이의 한을 풀어주어서 시아버지를 구해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고을 이름은 영춘고을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의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